어머니가 설계한 겁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내 아이를 혼자 낳았는데,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 나는 그동안 뭘 지켜온 겁니까? 태욱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는 순간 8년 동안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종이 한 장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메일 속 발신자 이름 한순덕.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한태욱 대표님, 이번 한옥문화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상징이라고 보면 될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태욱은 익숙한 미소를 입가에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흐트러짐 하나 없는 미소였습니다. 문화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잇는 일입니다. 이 공간이 그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손을 들었고 마이크들이 그의 입술을 향해 뻗어 올라왔습니다. 경북 일대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기업 한원그룹의 대표 한태욱, 지역 상공회의소 명예이사, 문화재청 자문위원, 올해의 기업인 선정 3연패,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수식어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보도자료가 각 언론사로 일제히 배포되는 시각, 한태욱은 안동 외곽의 단독주택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은 이미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풀린 채였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저 잔을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가 고른 원목 가구들이 반듯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간접 조명은 부드럽게 공간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였습니다. 흐트러진 것 하나 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가정부가 채워둔 식재료가 가득했고 서재에는 읽지 않은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은 모두 있었습니다. 없어야 할 것들도 모두 없었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소리도,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태욱은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준공을 앞둔 한옥문화센터의 조감도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전통 처마의 곡선이 정교하게 구현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사람을 잇는 다리. 그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다리를 놓는 남자가 정작 자신의 집에는 아무것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8년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바빴습니다. 그룹 재건에 매달렸고 소송을 정리했고 어머니 순덕 여사가 주도하는 이사회 재편에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몇 번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욱은 번번이 피했습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떤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미라.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부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서류를 주고받던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던 눈빛만이 이따금 잠에서 깰 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완전히 꺼져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눈이었습니다. 횡령. 그 한 단어가 그녀를 쓸어버렸습니다.
당시 그룹 내부 감사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 혐의는 모든 정황이 오미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무팀 담당자였던 그녀의 결제에 서명이 들어간 서류, 그녀 명의로 된 외부 계좌 흔적, 어머니 순떡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집안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일가의 명예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회는 사흘 만에 결론을 냈고 태욱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편이 더 단순했으니까요. 감정보다 절차가 쉬웠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 결론을 받아들이는 쪽이 빨랐습니다. 그는 그 선택을 내리고 곧장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면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아무 이유 없이 거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에 늦겨울 밤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향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이 집을 채웠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넓고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준공식은 열흘 뒤였습니다. 언론은 그를 지역을 살린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텅 빈 거실을 홀로 지키는 남자였습니다. 협약식 당일 경북 의성군립병원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한원그룹의 의료시설 후원 협약은 지역 언론에서 미리 보도될 만큼 관심을 끌었고 병원 측에서는 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로비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분이 새로 들어왔고 복도 끝까지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태욱은 수행비서 한 명과 함께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양복은 진회색, 타이는 네이비. 그는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2층 회의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짧은 인터뷰. 오늘의 일정은 2시간이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고 복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청소 카트를 밀던 여자가 무언가에 발이 걸렸습니다. 카트가 기울며 양동이가 쏟아졌고 여자의 몸이 미끄러졌습니다. 태욱의 반응은 본능적이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손을 뻗었고 여자의 팔을 붙잡아 쓰러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청소복 위에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베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손을 잡은 채로 그녀가 고개를 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욱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인지 시간이 잠깐 정지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 쏟아진 물, 원장의 목소리, 비서의 기척, 그 모든 것이 일시의 배경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미라였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쌍꺼풀 없이 또렷하고 깊은 눈. 다만 8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그 눈 안에 아무것도 담으려 하지 않는 어떤 단단한 벽이 생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욱을 알아본 순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하고 빠르게 팔을 거두어 들이며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태욱은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원장이 옆에서 상황을 수습하느라 청소 직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비서는 태욱의 시선이 향한 곳을 힐끗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트가 세워졌고 쏟아진 물은 닦아졌습니다. 오미라는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하며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통로를 내어주는 몸짓이었습니다. 태욱은 그 자리를 지나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협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손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옆에 앉은 이사가 어떤 덕담을 건넸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서명란 위를 움직였지만 머릿속에는 복도가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백인 손이 있었습니다. 팔을 거두어 들이던 동작이 있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으며 그는 웃었습니다. 늘 그랬듯 흐트러짐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끝나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척하며 복도로 나섰을 때 그는 그녀가 있던 방향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카트도 양동이도 그 여자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닥만 반들반들하게 닦인 채 형광등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빈 복도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병원을 떠나는 차 안에서 태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오후 일정을 조심스럽게 보고했고 태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검토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결제 파일을 펼쳐놓고도 한 줄을 읽고 나면 시선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놓고 나갔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오미라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태욱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리는 이혼 서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아니,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지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욱은 오전 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후원 협약과 관련된 서류 추가 확인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비서에게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2층 복도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병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태욱이 다가서자 그녀는 발소리를 듣기도 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둘은 복도 창가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선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른 척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탁인지 요구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그녀는 태욱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태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혹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회피였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며 그는 서울 출장 일정을 비서에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 역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에 깬 태욱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병원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다가 방향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리자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층 병실 쪽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아이의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작고 마른 기침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잠시 멈췄다가 다시. 태욱은 핸들을 양손으로 쥐었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멎을 때까지 그는 차 안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윤상호가 태욱의 집무실로 들어온 것은 오전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는 그룹 법무팀 출신으로 태욱이 대학 동기 중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게. 상우가 자리에 앉으며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자료 다시 뒤졌어. 태욱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왜? 내가 어제 병원 2번 다녀온 거 알고 있어. 혼자? 비서도 없이. 태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문서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내부 감사 당시 서버 로그 분석 결과 오미라의 서명이 들어간 결제 서류들이 처리된 시각과 실제 내부 서버 접속 기록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짚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서버 조작 흔적이라고 상우는 설명했습니다. 외부 업체를 통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결제 기록 일부가 사후에 수정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용된 계정은 오미라의 것이었지만 접속 IP는 그녀가 그 시간에 있던 위치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과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당시 지분 구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 한원그룹은 2세 승계를 앞두고 내부 지분 조정이 한창이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경영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오미라가 재무팀에서 관여했던 자금 흐름은 바로 그 지분 거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어져야 유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우가 3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당시 주요 이사들과 나눈 이메일 내용의 일부 발췌였습니다. 수신인 목록에 낯선 이름들 사이로 한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순덕. 태욱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상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 착수 시점, 자료 선별 경위, 법무팀에 내려온 지시의 방향. 그것들이 모두 위쪽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우가 꺼낸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지후. 태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한지후야. 병원 입원 기록에 있어. 미라가 입원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고. 상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혼 직후 출생이야.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하늘은 여전히 낮고 회색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우는 파일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집무실 안을 채웠습니다. 태욱이 병원 3층 병동을 찾은 것은 상우와의 면담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핑계도 후원 협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지우의 병실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와 자신의 관계를 아직 말할 수 없었고 말하기 전에 먼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번호를 눈으로 짚어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만화 소리였습니다. 태욱은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면역 저하로 인한 치료 중이라는 것이 외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수액줄을 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손으로 리모컨을 쥐고 화면을 바라보는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였습니다. 쌍꺼풀 없이 선명한. 태욱은 그 눈동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보던 눈이었습니다. 오래된 졸업사진 속에 어릴 때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 옆 벽에 등을 대고 숨을 한번 고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어른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경계보다는 호기심이 앞선 눈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욱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 병원에 왔다가 내가 있는 걸 봤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아이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이내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계심이 많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미라였습니다. 한 손에 죽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욱을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1초, 2초, 그녀의 눈이 태욱에서 아이에게로 다시 태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용기를 선반 위에 내려놓고 태욱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복도에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조여든, 더 단단하게 통제된 눈빛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한 걸음 다가서며 그를 복도 쪽으로 밀어내듯 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에게 들리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당신 도움 없이도 키웠어요. 문장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8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8년의 병원비와 야간 근무와 홀로 앉아 아이의 열을 재던 새벽들이 압축된 문장이었습니다. 설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사실. 태욱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안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만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달린 가는 팔이 리모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손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태욱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느리고 무겁게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작은 손이 리모컨을 쥐던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8년이 그 손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우가 결정적인 이메일을 가져온 것은 태욱이 병실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직접 들고 왔습니다. 외부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복원한 삭제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한순덕, 수신인은 당시 이사회 핵심 멤버 3명이었습니다. 태욱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메일의 날짜는 8년 전 내부 감사가 시작되기 정확히 나흘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들 안에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재무팀 담당자의 결제 이력을 집중 검토할 것,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선처리할 것, 그리고 마지막 줄. 이번 기회에 지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감사 착수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태욱은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집무실 창밖으로 한원그룹 사옥 외벽이 보였습니다. 그가 10년 넘게 지켜온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틀을 다지고 자신이 이어받아 키운 회사였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보지 않은 사이에 상우가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단정 짓긴 이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당시 감사가 의도적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아 태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의 장면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서재로 그를 불러앉히던 날의 표정, 차분하고 단호하며 일말의 흔들림도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 체면을 위해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태욱은 그날 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을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그는 지금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믿었는지 아니면 믿는 편을 선택했는지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어디서 갈라졌는지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분명함이 이제 와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상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판단해. 나는 자료만 가져온 거야. 상우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태욱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유리창에 짚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가 쌓아온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한옥문화센터, 후원협약, 명예이사, 기업인상 3연패, 그것들이 세워진 기반을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었고 그 희생 위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무지였고 알면서도 외면했다면 공모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는 사랑보다 회사를 택했구나. 소리내어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안에서만 움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거나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거나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손바닥에 흐릿한 자국이 남았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욱은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수습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병원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층 불빛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핸들을 집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진단명은 중증 복합 면역 결핍이었습니다. 지후의 주치의는 보호자인 오미라에게 면역세포 이식 외에는 장기적으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식 적합 공여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고 가족 간 일치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라 쪽 가족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불일치였습니다. 미라는 그 결과를 혼자 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지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복도 끝 창가에 앉았습니다. 건물 외벽의 야간 조명이 창문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오래전에 잊은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욱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미라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낼 힘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그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는지 그녀는 그를 복도 끝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태욱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진단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면역세포 이식, 가족 공여자 불일치, 외부 공여자 매칭 대기 기간은 최소 수개월 이상. 그 사이 지우의 상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 설명이 끝나고 미라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부탁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태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말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은 지우를 위한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사흘 뒤 나왔습니다. 완전 일치였습니다. 주치의가 수치를 설명하는 동안 태욱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완전 일치.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학적으로도 그 외의 의미로도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수치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라에게 결과를 전달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8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태욱은 알았습니다. 원망인지 안도인지 억울함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뒤섞인 물음이었습니다. 태욱은 그녀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지금 그것들을 꺼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늦었어도 아버지입니다.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사과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선언이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태욱은 받아들였습니다. 거부도 허락도 아닌 침묵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이식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태욱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미리 챙겨두었고 이른 아침 입원 수속을 마쳐야 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모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이 접힌 채로 넣어두었던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맨 아래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다시 접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덮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 내내 깨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고요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들을 마침내 정면에 두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태욱은 정해진 시각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수술 준비실에 누웠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주위를 오갔고 링거가 꽂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옥을 짓는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땅을 고르는 것보다도
제목을 고르는 것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 썩은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모른 척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면 아무리 훌륭한 제목을 써도 집은 언젠가 기운다는 것을 그는 직업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명예를 쌓고 사업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썩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믿지 않은 자리,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자리, 도장을 찍고 돌아선 자리, 그 위에 세운 것들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집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태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취제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지우의 손이었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있던 작고 가는 손, 그 손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취 속으로 가라앉는 의식의 끝에 남았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집도이가 회복실 앞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공여 시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지우의 이식 반응도 현재까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그 말을 들은 오미라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것인지 받아들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태욱은 천장부터 보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하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CH9,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면. 순덕 여사가 병원을 찾아온 것은 태욱이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태욱은 침대에 반쯤 앉은 자세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의 안색을 살피고 링거를 확인하고 수술 경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짧고 사실적으로 답했습니다. 지우가 면역 결핍 진단을 받았고 공여자가 필요했으며 자신이 완전 일치 판정을 받아 이식을 진행했다고.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운을 막았다. 그때도 지금도. 태욱은 창밖에 두었던 시선을 거두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강단 있고 단호하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집안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움직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태욱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 막았습니다. 순덕 여사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어조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태욱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8년 전 이메일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서버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한 거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있으면 지분 구조가. 알고 있습니다. 태욱이 다시 한번 짧게 끊었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승계 구조를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당시 이사회 멤버들 중 일부는 이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일정 거리를 두게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욱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장을 찍고 외면했던 것들을 이제는 정면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피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오래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내려다보는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혹은 어딘가에 아주 작게 남아있는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태욱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퇴원한 것은 이식수술로부터 3달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면역 수치가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주치의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예우를 전했습니다. 정기 검진은 계속 필요했지만 입원 생활은 끝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지우는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액줄도 없이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의 햇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욱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태욱을 보았고 잠시 멈추었다가 지우의 등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지우가 태욱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태욱은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지우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봤을 때와 달리 이제 그 눈에는 익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달 동안 드나들며 쌓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셋은 함께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태욱이 데려간 곳은 안동 외곽의 작은 한옥주택이었습니다. 그가 새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기존의 넓은 단독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고 마당 한쪽에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지우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고 아이는 그 안에서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꽃잎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미라는 처마 아래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욱이 그 옆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꽃잎이 날았고 아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욱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라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으로 다시 허락해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는 평생 서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지난 일을 해명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해야 할 것을 모두 담았습니다.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결국 한 줄기가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태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손 잡아줘. 태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라가 한 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둘이 마당으로 내려서자 지우가 양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욱이 한 손을, 미라가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두 사람을 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마당을 가로질러 떠다녔습니다. 아이가 웃었고 꽃이 내렸고 두 어른은 말없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집을 바로 세우는 일은 완성이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있을 뿐입니다. 썩은 기둥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비워내고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 사람이 함께 선 자리의 의미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